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선의 주요 분수령이 될 추석 연휴 민심의 흐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뤄진 국민의힘 첫 TV 토론 소식부터 알아보고 추석 대전을 앞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하자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소원 풀었네요. 홍 후보가 저를 제일 두려워할 텐데 제가 옛날부터 홍 후보 킬러 아닙니까? 오늘 좀 봐줘라요. 형님은 안 봐줘도 잘하시잖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됐습니다. 대표 하실 때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이 생중계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우리 한나인 시청자분들 또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토론 데뷔전을 치른 윤석열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았고 빅2 홍준표 후보 역시 상당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상대로 윤 후보와 홍 후보에게 후보들의 질의가 집중됐어요. 네, 또 양강으로 꼽히는 윤, 홍 이 두 후보의 직접적인 설전 또한 뜨거웠는데요. 홍 후보는 역시나 전직 대통령 수사 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들면서 경쟁자인 윤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첫 지목 토론부터 윤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그 상황 들어보시죠.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네, 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도 날카로웠습니다. 홍 후보는 제보자와 동석한 특정 캠프의 성명 불상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정 캠프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홍 후보의 공격에도 윤 후보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유승민 후보도 윤 후보를 압박했지만 두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끝난 이후까지도 설전을 벌이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발 사건을 할 때 성명 불상자로 했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없는 거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이것이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중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예.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네.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그거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 들 이유가 전혀 네, 없기 시간이 다 때문에 됐습니다. 재현성이 후보님, 없다는 예, 말씀을 후보님. 제가 여러 사퇴나 차례 드렸습니다. 책임 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는 예상과 달리 홍준표 후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이목을 끌었어요. 하 후보는 토론회 모두부터 후보 중 당내 분란 조장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일하게 오를 들면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후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후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 발언이 홍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했죠. 들어보시죠. 홍 후보님은 이 박지원 국정원장 그 정말 그 심각한 정치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다 이야기해요. 대표, 원내대표, 각 후보들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조성은이 자기가 실토를 했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촌철살인 비판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아니, 그럼 나도 답변을 할까요? 한번 좀 예, 예. 계속 저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 요즘 인기도 no, 오르시고.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시각을 문제 삼았던 게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 공동체 범죄도 대표자만 구속하는 게 옳지 가족 전체를 도륙하는 건 잔인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일부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뭐가 가족을 과잉수사입니까? 도륙하는 수사는 없어요.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보고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의식이다.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내가 아니, 조국의 편을 드는 게 홍준표 의원도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료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죠. 말씀만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징계 옛날에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하세요. 본인이 정치 검사했다는 걸 고백해놓고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됐게.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거 막말 도지신 겁니다. 막말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네,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잔인한 수사라고 비판을 하다가 조 전 장관을 감싼 듯한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였다. 가족을 도륙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계정에는 홍 후보의 해당 발언과 함께 홍 후보는 남자다운 사람이다라는 칭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홍준표를 밀어줘야겠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조국 수홍이라는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외치던 조국 수호 이 구호에다가 홍 의원의 성을 넣어서 만든 일종의 패러디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홍인데요. 이 홍 후보 뒤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비치고 조국 수홍이라는 글자와 함께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담긴 패러디부터 또 조국 수호 집회 당시 사진이 피켓 문구에 조국 수홍을 합성한 사진도 유포가 됐습니다. 또 어제 토론회에서 홍 후보가 본인을 소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나는 조국 수홍이
혐의다 이런 글자를 채워 넣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고 언급한 게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던진 발언은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그런 답변을 끌어내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건데 진중권 전 교수가 지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진 전 교수는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은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했어야 했다. 그럼 최소한 진정성은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크게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이 판단 자체가 그 사건 때문에 열린 거나 이 판 자체가 그 사건 때문에 열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 당시에 홍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한다고 파이팅을 외쳤다면서 보수 쪽 분위기를 살펴보니 토론 한 번으로 가신 분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홍 후보가 2019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와 여의도 어느 곳도 눈치 보지 않고 검찰 본연의 모습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홍 후보의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으로 오늘 오전까지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함께 토론에 참여했던 경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홍 후보가 어제 조국 수사 문제 있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답변한 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그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라는 건 뭐 실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대표자만 구속한다 이런 논리는 적어도 조국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좌제도 안 되지만 뭐 무슨 일가구 일범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그 이상은 그러면 뭐 수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또 워낙 이게 또 말을 빨리 잘 바꾸시잖아요. 어제 금방 또 바꾸셨던데 마지막에. 또 원희룡 후보 캠프의 박기영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누가 봐도 역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표구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도 홍 후보가 역선택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표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원의원 시각이죠. 원의원 시각이고 우선 역선택 문제는 역선택이 있다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하고 대결해서 최근에 제가 이길 수가 없죠. 두 번째, 파란색 맨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조국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 역선택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홍 후보를 갖다가 치켜 세우고 있는 반면에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다음에 경선 주자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장 큰 실점을 했다라고 여겨져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이번 토론회부터 무엇을 추구했어야 되냐면 보수로부터 보수의 정말 정통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로부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집토끼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다져지는 지지를 받았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장은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는 중도로부터 지금 표를 많이 얻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조국과 관련된 이런 그 각종 의혹이라든지 이런 재판 과정은 최근에 어떤 진영을 나누는데 진영이 갈리는데 가장 큰 기제로 작용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가장 지금 홍준표 후보가 비판을 받는 대목이 말을 그때그때 바꿨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막상 그 대상자가 자신의 유력한 경쟁자가 되니까 비판을 하고 또 이 비판이 어저께 그렇게 쏟아지자 SNS에 글을 올려서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여지를 또 남겼다 한다면 소신도 안 보이고 또 일관성도 없고 또 경쟁자에 대한 그냥 무지성 비판이다. 이런 식의 어떤 종합적인 그 비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마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당내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오늘 오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문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에 26년 있으면서 대여 투쟁의 선봉장으로 달갑지 않은 저격수 소리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당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을 감싸야 하는 대통령 후보라고 설명했고요. 대여 투쟁 한번 해보지 않고 숨어서 이미지 정치에만 안주하던 분들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 표를 얻어보겠다고 대여 최고의 전사였던 저를 공격하는 건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선은 우리 편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 중도층, 호남도 모두 투표에 참가한다면서 제 입장은 그분들과 달리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썼습니다. 대선 본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도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데 홍 후보는 어쨌든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은 이제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전히 그 역선택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그 두 후보에 대한 지지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 그 경선 룰에 있어서 일반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 대한 페이블을 얻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 자체를 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최종적으로는 아마 국민의 당원들의 표심들이 더 가름하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그 토론의 과정에서 국민의 당원들의 당심을 자기가 잘 얻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제 토론은 윤석열 후보의 토론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잘하는 것으로 주목도가 높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상대로 얼마나 답변을 받아칠 것이냐, 혹시나 또 설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냐 상당한 관심이었는데요. 윤 후보는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정책 질의에 대부분 활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의 대상도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피해갔는데 자신을 맹렬히 공격하는 두 사람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황교안 후보가 주장하는 4.15 총선 부정선거론에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15 총선은 관계 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총장 시절에 그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예, 어제 첫 TV 토론 직후에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홍준표 후보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홍 후보 캠프 인사가 부상을 입는 등 마찰도 있었습니다. 윤 후보 캠프는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해도 후보자 본인이 자제를 촉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경선이 가열되면 될수록 아마 두 후보 측의 신경전, 긴장감 이게 갈수록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이 첫 토론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분향을 하고 보수 표심 다집기에 올인했습니다. 윤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도착하자마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 윤석열 이렇게 외치면서 윤 후보를 환영했는데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윤 후보 진입을 반대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원래는 기자들을 따로 만날 예정이었는데 브리핑을 못했다고 하죠. 네, 홍준표 후보는 오늘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 성과로 꼽혔던 서민 자녀를 위한 서울 기숙사 남면 학사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만납니다. 캠프 측은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이익금으로 지은 재경 기숙사라면서 홍 후보가 어려웠던 시절,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서민 자녀를 위한 반값 기숙사로 지은 기숙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유승민 후보의 행보도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데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첫 면담입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사이지만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계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회동을 성사시켰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선물을 유치타라고 들어보셨는데 제가 이 치타를 선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쟤를 자주 못 보지만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집에 책상 위에 두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당대표님 한번 뵙겠다고 제가 청을 했어요. 요청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1차 컷오프 결과 물었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2030 중에 제가 얼마나 우리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왔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해줘가지고 2시간 동안 심심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들,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다양해서 좋았다. 하지만 또 앞으로 각자 선은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겠습니다. 어제 TV토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공개 TV토론에 나서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얼마나 잘할지, 혹시나 또 다른 어떤 설화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그런 점이었는데 어제 윤 후보의 그 TV토론 데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자면 전형적인 수비 축구였다. 네. 즉 역습을 하지도 않고 어쨌든 전원 다 밑으로 끌어내려서 10명을 다 수비수로 만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점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언을 한다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발언은 없었지만 그게 또 어떤 의미로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상대방의 어떤 그런 토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쏟아내지도 못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골도 넣어야 되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5번의 기회가 남았으니까 아마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경선하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위치였다고 보여지고 좀 벤치마킹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사이다가 김이 빠졌다 좀 그랬는데 어제 모습은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바로 초창기의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근 의원하고 좀 입장이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옛날에 2011년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에 박영선 후보하고 박은순 후보 토론회 때 박영선 후보가 세게 매섭게 얘기를 했고 박은순 후보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식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토론은 세게 잘한 것 같지만 점수는 어떤 면에서 윤 후보가 더 딸 수도 있다. 혹은 윤 후보가 굉장히 맹점이 된 부분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준석 대표 파부 침주, 즉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대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에게도 매우 익숙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의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100일 기자간담회는요. 어제 토론이 끝난 직후죠. 오늘 오전에 벌어진 행사인데요. 이 또 대권 주자 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역선택 반지 조항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유불리를 고민하겠지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경선 설문조사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의 포함 여부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대위원장 말고 역할이 있겠느냐면서 저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결정은 최종적으로 후보가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야 대선판을 뒤흔든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금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만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때까지 준비하던 모든 법적 조치들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간 조 씨는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뒤 거의 매일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적극 반박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지위를 갖췄고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신이 할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론 접촉은 끊고 준비해오던 법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처럼 언론과의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조 씨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조 씨 말대로라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해당 인터뷰에서는 조 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 다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자제하신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공익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그 수사에 협조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이제 언론에서 제 역할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방송 출연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굉장히 예. 밝혀지기 어려운 그 대검찰청 내부의 윤석열 대검찰청의 비위가 네. 이번에 좀 공개될 절호의 기회였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법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정면으로 법적 책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전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을 하면서 의혹이 은폐된다면 다시 등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 후보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다시 언론전에 나서겠다, 이런 일종의 경고를 남긴 셈인데요. 그러면서 조 씨는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 윤 후보 측을 향해서 정면 돌파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어제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이 이들에 대한 신빙성을 훼손하고 위해를 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특검 또 국정조사가 추진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부르면 얼마든지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밝힌 건데요. 이어서 조 씨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든 수사기관이든 요청이 온다면 협조를 할 것이다, 이러면서 본인이 감내해야 할 절차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조 씨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 조금 더 들어보시죠. 윤석열 캠프 측과 그다음 김웅 의원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예. 사실이나 이런 것들로 전혀 해명한 바가 없고요. 예. 모두 공작이다, 허위다라는 것들로만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대응조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허위 주장들은 거의 다임날 수준에서 그 주장들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참 양심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언론과의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네, 양심들이 없구나,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이 조 씨는 또 국민의힘 당적을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본인을 징계 내지는 출당을 시킨다면 범죄에 동조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앞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잦은 언론 인터뷰, 또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면도 생겨서 일각에서는 메신저 리스크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좀 의식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속 일파만파로 본인뿐만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김웅 씨와 나눴던 자신의 어떤 단톡방도 폭파시켜 버렸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기 증거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물론 그 단톡방 안에 여러 가지 대화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수사관들이 들여봤을 때 또 적절하지 않거나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해 가고 또 본인 스스로가 메신저 리스크를 줄이면서 말수를 줄이면서 자기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제보자로서의 가치, 자기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의 가치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은폐되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서 더 또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씨가 뉴스버스 측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점도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뉴스버스 전모 기자의 기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모 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버스에서 단독으로 먼저 나온 전모 기자발 단독 기사는 정 기자가 작성하지도 않고 타인에 의해 잘못 작성됐으며 어떤 정식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작성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모 기자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대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특히 조 씨는 출력물이란 부분은 완벽한 허위 내용이라면서 이후 정정 요청을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내용은 구두 전달 등으로 전면 수정하면서 기사 제목에는 정정을 붙이기를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정 기자는 다른 취재 일정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크게 사과했다며 뉴스버스 측의 이러한 단독 기사 작성에 크게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조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의도를 갖고 제보를 하셨는지, 취재를 당하신 것인지. 예. 저도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 취재를 당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또 우리 또 호기심이 많은 전혁수 기자님이랑은 충분히 대화 속에서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내용 같고요. 예.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그 보도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수록 사실 저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밝히기 부끄럽지만 거의 뭐 보도 전 한 일주일 정도에는 여기서 보도 강행을 하면 저는 막 하물며 제가 김웅 의원한테 상의할 수밖에 없다. 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이 정도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사실 좀 지금에 생각하면 좀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 경위와 관련해서 또 취재 경위와 관련해서 본인이 취재를 당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할 그런 의지는 없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 씨는 이번 의혹 제보가 제보라기보단 사고였다고 표현했던 바도 있어서 여러 의문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박 원장과 조 씨의 만남을 겨냥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발행인은 해당 글에서 먼저 윤 후보 측의 야당의 박지원 기획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고요. 이어 덧붙이는 글을 통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걸핏하면 관저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폼 잡고 밥 주고 사진 찍어 내보내는 일을 하니 도마에 오르는 것 아닌가라며 박 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조 씨가 지난 2월 국정원장 공관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또 SNS에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걸 올렸던 것을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 이 발행인은 자신에게도 혹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적 없냐고 물어본 사람이 여럿 있었다며 참고로 자신은 우리 원장님 박지원과 밥 한 번은 고사하고 차 한 잔 먹어본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 씨는 제보를 했고 그다음에 뉴스버스는 그걸로 일종의 단독 기사를 썼는데 지금 와서는 제보 경위, 그다음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서 조 씨하고 뉴스버스 측이 약간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사건에 실제로 보도를 한 매체와 그다음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양쪽 다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매체와 그 장본인이 지금까지 벌였던 어떤 행동을 보면 정말 공익이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이 가게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체는 매체대로 어떤 언론 매체도 단독으로 자기가 제보를 받았으면 그 기사로 사실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발행인은 단독 기사를 10개를 쏟아내고 나서 한 일주일을 여러 언론 매체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하는 과정들은 사실상 이게 어떤 정치 활동처럼 비춰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제보받은 내용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이 공유가 아니라 상당히 그 자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계속 줬어요. 그 다음에 제보자 역시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설화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이라면 양쪽 다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인터뷰를 막 응한다든지 양쪽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고, 이 매체 입장에서는 이 제보자의 언행 중에 자신들의
이익이라든지 현재 어떤 상태와 반하는 어떤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진동 발행인이 윤석열 총장을 치기 위해 이 발언은 사실 지금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비판하는 어떤 이진동 발행은 했는데 그 발언을 안 했다고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서서히 양쪽의 어떤 이견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쓴 사람이 다르다. 이건 사실상 언론 매체 윤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크레딧 그 기사의 바이라인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 발언도 사실상 이진동 발행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은 이제 조성은 씨의 그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런가 하면 이 제보자 조 씨의 등장 이후에 온라인상에서는 조 씨의 고급 외제차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어디서 돈이 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사실 제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는요. 조 씨에게 고급 외제차 리스를 제공한 벤처기업 A사의 대표이사가 김종구 전 국민의당 대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이면은 이게 박지원 원장이랑 또 조성은 씨가 같이 있었던 그런 당일 텐데요. 네, 특히 김종구 전 대변인이 국민의당 대변인이던 2017년 당시에 국민의당 대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한 수사도 잘하고 또 검찰 개혁도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검찰 개혁을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떠한 공개된 장소에서나 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님, 흔들리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이 조성은 씨한테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다. 이거 역시 눈길을 끌긴 하네요. 네, 특히 해당 벤처기업의 등기 임원은 김 전 대변인과 조성은 씨 단 2명뿐이라는데요. 이에 중앙일보는 두 임원이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대표 출신인 박지원 원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은 후배 소개로 대표로 일하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한 건의 결제도 안 한 데다가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지난 7월 19일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고요. 해당 기업에 가게 된 목적을 묻는 말엔 목적은 없다면서 더 묻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 씨는 소개를 받고 투자 유치를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됐다면서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소유주와 분쟁을 겪은 탓에 일을 못했고 급여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고요. 또 A사와 박 원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경제적 형편이 되니까 타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처럼 젊은 여성이 사업을 하려면 적정한 외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조 씨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 씨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며 조 씨가 박 원장과의 추가 만남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 번 더 만난 적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을 했을까? 금방 드러날 일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물론 이것이 그의 제보가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하여튼 조성은 씨가 뭔가 얘기하지 않고 감추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진 전 교수가 지적한 이 조 씨의 달라진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님은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적이 네.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그럼 한 2, 3주 후에 보신 그렇죠. 거네요? 네. 뭐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예.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느냐 하는 부분을 두고도 조 씨의 주장이 다소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JTBC는 앞서 조 씨가 제공한 휴대전화 USB에 들어있는 전체 파일을 분석했다며 처음 공개되는 메모 파일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조 씨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직접 정리했다는 이 메모장에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등에 전달했다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에는 전달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군요. 네, 조 씨는 오늘 이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김웅 당시 후보한테 이거 전달 받으셨 다음에 이른바 이 고발사주 문건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전달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셨죠. 뭐 이제 구두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오인이 있어서 사실 이게 그냥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왔는데요. 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이제 상의를 드렸고 이거를 당에 인지를 할 수준의 전달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자체를 당에 전달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 말을 한 적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조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에 고발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보고했다면서 법률지원단에 상의해보라고 하길래 법률지원단 변호사에게 구두로 말한 적은 있다고도 설명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당시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고발과 관련해 조 씨에게 들은 것도 받은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조성은 씨한테 차량을 리스해준 벤처기업의 임원이 2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3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성은 씨의 그 주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분은 뭔가 감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그 방금 인터뷰에서도 뭐 그냥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뭐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접수할 게 온 것은 당에서 당연히 접수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수하는 거하고 대검에서 이런 자료가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던 것인지 만약 그런 정도의 판단도 없었던 것인지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 자체도 그야말로 공익 제보를 하려면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틀림없이 자기가 정리를 해보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다가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덧붙임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증거 능력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공수처와 경찰,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팀까지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를 했죠. 이 수사 주체만 4곳에 달하면서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러면서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고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수사를 피하겠다는 분위기라서 인권 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어떤 사안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윤석열 후보와 야권을 향해서 맹공을 펼치는 민주당이 3년 전 야권을 겨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에는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죠. 네, 당시 의혹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면요. 2018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단이 이 시민단체를 대신해 의혹과 연루된 야당 의원들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건데요. 야당에서 고발장 대필 연루자 징계를 요구하자 당시 민주당 측은 고발인이 명확하게 고발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도 검찰 담당 검사로부터는 편의 제공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장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고발장 대필 의혹을 무시했던 여당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는 국기문란까지 언급한다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의혹에 대해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박범계 장관의 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가 특별한 사이라고 언급했던 박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그 뒤에 한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지금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2대의 휴대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파했다라고 하는 그 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저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한 진술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디지털 증거들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 장관이 윤 후보와 손 검사의 연관성을 강조하자 야당은 손준성 검사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던 추미애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손 검사는 윤 후보에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은 박 장관이 손 검사를 잇따라 거론하니까 박 장관을 향해서 피의 사실 공표 행위라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장관과 공수처는 수사 중에 손준성은 최소한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박주민 간사께서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것이 사실상 손준성 검사를 의미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관은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 사실이라든가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내사에서 엄벌하겠다고 하셨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의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수사 주체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 추미애 후보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이 한 검사장은 추 후보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적으로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추 후보는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후보의 감찰 자료 일부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는 윤 후보하고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 그다음에 주고받은 메시지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추 후보는 게시한 사진 가운데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 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 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추 후보가 사진을 삭제하기 전에 SNS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 후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검사장 출신이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법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빨리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저는 100% 찬성한다 말씀드리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결국 예.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MB와 비교하면서 MB가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예.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선배 이상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백주대낮에 가능했는지 그 돈이 누가 벌어서 누구에게 갔느냐. 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죠.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성남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은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 이런 식의 악의적인 마타도어다.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이러면서 대장동 공영 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지만 수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공개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특혜 논란을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직격을 날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국감을 깜깜이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면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입니다.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먼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자 중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우선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대장동 개발을 기획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사직했다가 재임용되며 채용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 자격으로 대장동 개발만 진행한 다음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유동규 씨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최고 노론자로 꼽히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거쳐서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유동규 씨는 캠프에 몸담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요. 며칠 전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을 거론하면서 의혹 수사를 촉구한 발언 해석도 덧붙여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럼 이런 당 지도부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언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 일반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설훈 의원이 네.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MB를 거론하면서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충정어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도 MB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은? 왜 꼭 일부러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남기나요? 제 해석이 좀 독특한 해석입니까, 후보님? 그렇죠.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당내 상대 후보도 그렇고 후발 주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 흑색 전선은 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BBK까지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오염시키고자 하는 선거 캠페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또 이루어져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유사 사례가 하나 있었죠. 자꾸 BBK가 이제 들먹여지는데 이 사건과 BBK가 뭐 그렇다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제가 던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비슷하냐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 전에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그런 비위가 수사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어떤 예로 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 어쨌든 특검이 받아들여서 특검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설렁탕을 먹었다, 뭐 그 다음에는 진전이 없다 이런 것만 지금 결과적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훨씬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어떤 과정인데 과연 지금 진짜 한 6개월여도 안 남은 이 대선 과정에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도감 있게 대선 직전까지 모든 결과를 다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 계속 이제 국정감사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닥쳐오니까 국정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의혹이 다 제대로 이번에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이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 회사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어떤 분인가요? 예, 이 권 전 대법관은요,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5대5로 나뉜 상황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약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분, 그러니까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으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이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게 드러났는데요. 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전 지검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작년 말쯤에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를 받았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앞서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8,721만 원을 출자한 천화동인 4호가 한 해 동안 480억 원의 배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의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법조인들이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천화동인 4호는 지난해 6월 NSJ홀딩스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해 8월 남모 변호사가 NSJ홀딩스 대표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 변호사는 2016년부터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2013년부터 같은 로펌에서 근무 중인 조모 변호사는 2019년 2월 천화동인 6호의 사내 이사로 취임했다. 이렇게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NSJ홀딩스 전현직 관계자들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 일체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이 후보가 자칫 정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선거법 사건 최종심에서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사건 중에 또 우연히도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과잉으로 홍보했다. 그런 내용조차도 이 재판과 관련돼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권 고문 대법관이
전혀 그걸 몰랐다. 다만 그 대표인 언론사의 뭐 법조팀장 출신이었나요? 법조기자를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성남시에 있었던 개발 사건이고 또 그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 지사가 좀 과잉으로 홍보한 것이 그 재판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대법관의 캐스팅 보트를 지닐 정도는 최고 수준의 대법관이거든요. 가장 선임 대법관이었죠. 예, 낮은 수준의 대법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화천대유라고 하는 아무도 잘 지금까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에 고문으로 갔어야 됐느냐 하는 면에서도 혹은 또 역으로 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그런 법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대법관 같은 사람이라도 초빙으로 고문으로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과연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게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가 어떻게 이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좌지우지했느냐라는 점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1%밖에 보유하지를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받은 게 아니냐 이거죠. 네, 화천대유는 1%가 조금 안 되는 지분으로 최근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지분 6%의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3,763억 원을 받았죠. 같은 기간 지분율 14%인 하나은행에게 배당된 금액은 10억 5천만 원, 지분율 50%의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830억 원 정도라서 야당에서는 이런 투자가 정상적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화천대유 측은 모두 애초에 계약된 대로라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와 성남의 뜰이 맺은 사업 협약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네, 화천대유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천운으로 배당액이 커진 것이라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업계에서는 영세 회사인 화천대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자산 관리까지 했다면서 비상식적인 행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화천대유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 제22조에 따르면은 자산 관리 회사는 자본금 70억 원 이상일 것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화천대유는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죠. 국토교통부 리츠 정보시스템 고시에 따르면은 자산관리사 공고에 화천대유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리츠 고시에 없으면 미인가 업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 이 화천대유의 배당 수익에 대해서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런 의심이 가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그렇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훨씬 적은 지분인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 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화천대유가 미인가 업체라고 하더라도 미인가 상태에서 자산관리 계약을 하는 게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화천대유 측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말하는 자산관리 회사와는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성남의 뜰을 선정한 과정도 초고속이었던 탓에 이와 관련해서도 의심이 나오고 있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이 성남의 뜰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면서 1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하는 게 가능하냐 여러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기인 성남시 의회 의원이 성남시 의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계획서를 평가받아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이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자가 심사를 했다는 거군요. 네, 이 당시 절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이 성남도시개발 임직원으로 이 의원에 따르면은 접수 당일인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만 평가위원 4명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 계획서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절대평가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 의원은 4명 가운데 1명이 참관인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3명이 1조 원대 개발 사업에 심의를 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겉핥기식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등 돈과 연관된 이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상대평가는 다음 날 진행이 됐는데 이 의원은 전날 절대평가에서 매겨놓은 점수를 토대로 상대평가에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들의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가 없다면서 성남의들이 내정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상당히 매머드급 개발 사업수를 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률 회계사는 이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주주 한 명 한 명 자금 조달 능력을 평가했어야 하기 때문에 문서도 읽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뤄지냐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선정됐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는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는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대표자 3명을 불러 심사위원 5명을 추첨했고 이들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극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고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뭔가 의혹이 좀 너무 부풀려졌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지 실제 들어간 경비는 그보다는 훨씬 많아서 몇천억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들이 꼭 타당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건 화천대유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몇천억 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 서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서류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이외에도 사실상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위험을 뭐 100% 떠안고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판교 부근이거든요. 거의 서판교, 판교의 일대에 있는 부분이라 사실상 누가 되더라도 거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크게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아직도 많은 의혹이 지금 더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젝트가 2004년 12월 달에 해서 2005년부터 시작된 거고 금융위기를 통해서 한번 말하자면 중단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중단에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빨리 재개발하고 재가동하고 완결돼야 된다는 좀 조급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민간 개발 중심에서 공익 개발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단 문제는 과연 공익 개발이었는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면에서 성남이 걷어들인 한수액이 너무 적거나 실질적이지 못했다 그런 비판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